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인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유례 없는 초강력 대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초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을 잘못 건드린 동남아 국가의 최후는 어떨까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인터폴 수사관 에이드리언 클라크입니다. 50대인 저는 20년간 이런 납치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결말은 늘 같았죠.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인터폴 수사관 에이드리언 클라크입니다. 50대인 저는 20년간 이런 납치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결말은 늘 같았죠.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관들은 회의를 잡고 피해자들은 잊혀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이 납치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여행자들이었죠. 보통 정부들은 회의만 하다 끝나지만 48시간 만에 한국에서 저를 옵서버로 요청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혼란 대신 완벽한 조직을 봤습니다. 브리핑룸은 차갑고 효율적이었고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수년간 연습해온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 차관은 외교를 회계처럼 다뤘습니다. 모든 요청과 응답을 문서화해 나중에 경제적 군사적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윤재하 합참의장은 우리는 시민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라 작전 원칙이었습니다. 강우석 대위는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한국을 쉬운 타깃으로 본 게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신유림 중위는 사이버 작전으로 정확히 11분간의 정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가짜 창고를 간파하고 진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3일간 이 팀을 지켜보며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 생겼습니다. 냉소적인 수사관이었던 제가 이들이 실제로 해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은 숨막히게 뜨거웠습니다. 저는 강대위 타나카와 함께 인도주의 임무를 가장하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식 채널은 얼어붙었고 누군가 납치범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23세 자원봉사자 민서준이 최초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겁에 질린 채 어두운 방에 갇힌 비디오를 받았습니다. 범죄자들은 한국 시민들이 취약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가정을 했다고 강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나카는 NGO 네트워크를 통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저는 그녀의 연락처가 침투당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대위는 모든 접근법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지휘센터에서 신중위는 캄보디아 전력망을 해킹했습니다. 그녀는 프놈펜 창고가 함정이며 진짜 인질들은 시엠레아프 지방 버려진 공장 지하 터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열 감지 영상으로 수백 명이 모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터널 시스템이 여러 건물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정찰팀들이 공장을 지도화했습니다. 정문은 심하게 경비됐지만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수로 입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신준이는 잔해가 겨우 2m 깊이며 안에서 탈출 시도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거기에 경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전 계획은 이랬습니다. 전력을 차단하고 정확히 11분 안에 콘크리트를 조용히 뚫고 터널로 침투해 인질들을 구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지만 신중위는 정밀하다고 말했습니다. 타나카는 자신의 소식통 중 2명이 가짜 창고 쪽으로 유도하려 했다며 모든 것이 침투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필요한 건 뭐든 사용하라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경외감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팀이 초 단위로 정확한 역할을 알았고 모든 것이 한 가지 원칙, 즉 모든 시민을 살아서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한국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수학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윤 의장은 자정 옥상에서 저에게 우리 규칙은 시민들이 소모품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은 내일 밤 정확히 11분 동안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훈련하고 준비했으며 이제 실행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지에 썼습니다. 실패를 문서화하러 왔지만 대신 모든 시민이 중요하다는 가정 위에 구축된 시스템을 보고 있다고.
내일 밤이면 정밀함이 혼돈을 이기고 준비가 부패를 이기고 결단력이 잔인함을 이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11분 안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작전 당일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은 두꺼운 시럽처럼 움직였어요. 매 시간이 질질 끌리는 동안 제 마음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앞서 달려갔어요.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메모를 쓰려고 펜을 잡았다가 손가락이 안정되지 않아서 내려놔야 했어요. 전에도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잘못된 급습들, 총격전들, 치명적으로 변한 인질 상황들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이 걸려있고 실수할 여지가 이렇게 적은 없었어요. 저녁 6시예요. 팀이 최종 브리핑을 위해 모였어요. 강 대위의 12명 특수작전요원 부대는 이걸 1000번은 해본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익숙한 루틴을 거치는 정비사들처럼 무기와 장비를 점검하며 연습된 효율성으로 장비를 확인했어요. 침착했어요. 집중했어요. 낭비되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신중이는 컴퓨터 배열에 앉아 있었어요. 전체 지역의 전력망을 해킹하려는 중이라는 걸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타나카 사에도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지난 하루 동안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그녀의 NGO 차량 등록증 통신 코드 심지어 개인 신분증까지요. 이게 실패하면 제 경력은 끝이라고 그날 아침 일찍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어요. NGO 커뮤니티가 군사 작전을 도운 것 때문에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최 차관이 서울에서 보안 비디오 링크를 통해 메인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의 뒤로 윤 의장과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관리들로 가득 찬 방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임라인을 살펴보겠다고 강 대위가 말했어요. 공장 단지를 보여주는 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어요. 저녁 7시라고 했어요. 신중이가 3개의 변전소에 걸쳐 연쇄 정전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캄보디아 인프라 문제와 정확히 똑같아 보이는 정전을 만들 거라고요. 신중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7시 2분이라고 했어요. 정전 중에 신중이가 동시에 휴대폰 기지국 신호를 스푸핑할 거라고 했어요.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가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가짜 타워에 연결될 거라고 했어요. 완전한 통신 차단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고 물었어요. 군용 등급 장비라고 신중이가 간단히 말했어요. 아주 비싸다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불법이라고요. 아주 효과적이라고요. 7시 3분부터 7시 11분이라고 했어요. 이 8분창 동안 팀이 수로 터널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를 뚫고 지하 통로를 통해 비동에 침투해서 인질들을 확보하고 추출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8분이요. 콘크리트를 뚫고 물에 잠긴 터널을 기어가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겁에 질린 사람들을 확보하는데 8분이요. 7시 11분이라고 했어요. 전력이 돌아온다고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인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질들과 함께 안에 있을 거라고요. 7시 30분이라고 했어요. 지상 추출팀이 NGO 9호송대로 표시된 차량들과 함께 도착한다고 했어요. 타나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요. 타나카 씨의 자격증을 사용해서라고요. 범죄자 증언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인질을 싣고 지역을 벗어날 90초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90초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신중이가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들의 가장 빠른 대응 부대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3일 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평균 대응 시간은 93초라고요. 표준 편차가 4초라고요. 안전을 위해 90초를 계획한다고 했어요. 그냥 그녀를 쳐다봤어요. 대학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이요. 통계 분석을 사용해서 구조 작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질문 있냐고 강 대위가 물었어요.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의 문서화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국제사회가 보고 있다고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모든 단계를 정당화했다고요.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6시 55분에 팀들이 위치로 이동했어요. 저는 타나카와 함께 추출 호송대에 배정됐어요. 경찰이나 군대에게 멈춰 선다면 제 인터폴 자격증을 사용하며 선두 차량에 탈 거였어요. 타나카는 두 번째 차량에 있을 거였어요. 필요하다면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요. 호송대는 공장 단지에서 3km 떨어진 곳에 배치됐어요. 빠르게 도착하기에 충분히 가깝고요. 의심을 피하기에 충분히 멀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이어피스에서 다른 팀들의 간헐적인 체크인이 딱딱거렸어요. 모두가 위치에 있었어요. 7시요. 지구 전체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지는 걸 봤어요. 야간 투시 고글을 통해 공장 단지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어딘가 멀리서 개들이 짖기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렸어요. 정전 시작됐다고 신중희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렸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어요. 터널 입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어요. 그곳은 울창한 정글을 통해 300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강대위의 팀이 다이아몬드 팁들을 비트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소음으로 콘크리트를 자르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요. 모든 잔의 조각이 조심스럽게 조용히 제거될 거예요. 돌파 완료라고 강대위의 목소리가 7시 4분에 들렸어요. 지금 터널에 들어간다고요. 정확히 일정대로였어요. 수로 터널은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만큼 겨우 컸어요. 정찰 사진들을 봤었어요. 이끼로 덮인 벽 발목 깊이의 고인물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작전 요원들이 한 줄로 그 안을 이동할 거예요. 야간 투시경을 작동시키고 무기를 준비하며 갇히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터널이 더 안쪽에서 무너졌다면 어떡하지요? 예상보다 경비원이 더 많다면요. 비동 내부라고 강 대위가 1907시에 보고했어요. 인질들 유관 확인이라고요. 신원 확인 진행 중이라고요. 7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일정대로였어요. 그리고는 침묵이었어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요. 조수석에 타나카를 봤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기도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7시 9분에 강 대위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약 400명의 인질이 있다고요. 많이 자고 있다고요. 일부는 아프다고요. 12명이 걸을 수 없다고요. 20명 더는 약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걸을 수 없는 12명이요. 제 마음이 그 의미들을 빠르게 헤아렸어요. 그들을 그 좁은 터널을 통해 운반해야 할 거예요.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11분 창이 닫힐 거예요. 강 대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신중이라고 불렀어요. 상황 변경이라고요. 지상 레벨 추출 지점이 필요하다고요. 어둠을 연장할 수 있냐고요. 불가라고 신중이가 즉시 답했어요. 11분을 넘기면 백업 발전기가 완전히 작동할 거라고 했어요. 보안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올라올 거라고요.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통신을 통해 빠른 타이핑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종류의 어둠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대기하라고요. 정확히 7시 11분에 지구에 전력이 돌아왔어요. 불빛이 지역 전체에 다시 켜지며 깜빡였어요. 한 건물만 빼고요. 비동은 완전히 어두운 채로 있었어요. 비동회로 차단기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중이가 보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조사하러 누군가를 보내기 전까지 5분이 추가로 있다고 했어요. 현명하게 사용하라고요. 강 대위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통신을 통해 팀에게 빠른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이제 지상 레벨 입구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경비되고 있어서 전에 피했던 명백한 입구로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기습의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밖의 경비원들은 건물의 정전이 그냥 지역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접촉이라고 강 대위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둔탁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경비원들 확보됐다고 했어요. 사상자 없다고요. 인질들을 지상으로 이동 중이라고요. 추출 호송대 이동하라고 강 대위가 명령했어요. 우리는 정문으로 나온다고요.
엔진을 시동했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아드레날린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요. 타나카가 눈을 떴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기어를 넣으매요. 꽉 잡으라고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두운 거리를 달렸어요. 정상 속도로 움직이매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없었어요. 긴급 호출에 가는 NGO 호송대처럼 보여야 했어요. 우리 뒤로 트럭 3대가 더 따라왔어요. 모두 인도주의 조직 로고로 표시돼 있었어요. 모두 완전히 합법적이고 문서화됐어요. 정확히 7시 30분에 비동에 도착했어요. 장면은 통제된 혼돈이었어요. 인질들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달빛에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럽고 겁먹고 희망적이었어요. 일부는 울고 있었어요. 일부는 어떤 감정도 보이기엔 너무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강 대위의 팀이 손신호로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소음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경비원들을 집타이로 묶어 땅에 눕혀놨어요. 의식은 있지만 무력했어요. 트럭에서 뛰어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어서요 빨리요 가요라고 외쳤어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마르고 지쳤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부인이 걷는 걸 돕고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 군대냐고 한국어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매요. 영국 인터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맞다고요. 그들은 한국 특수부대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여기서 빼낼 거라고요. 그의 눈에 눈물이 찼어요. 실제로 왔다고 했어요. 그들이 말했다고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요. 글쎄 그들이 틀렸다고 했어요. 노부인을 트럭에 태우는 걸 도우매요. 타세요라고 했어요. 서두르세요라고요. 더 많은 인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200명쯤 될 거라고 추정했었어요. 최소 400명이 있었어요.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라디오에 급히 말했어요. 더 많은 차량이 없다고 타나카가 2번째 트럭에서 답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전부라고요. 그럼 꽉꽉 채워 넣는다고 강 대위가 즉시 결정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안전규정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모든 트럭을 최대 용량으로 채우라고요. 15명 승객용으로 설계된 차량에 30명을 싣기 시작했어요. 30명 이상이요. 노인과 환자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 아이들이요. 그 다음 나머지 모두요. 팔이 부러진 여자가 트럭에 오르는 걸 돕고 있을 때 들렸어요. 오토바이 소리요. 여러 엔진들이요. 그리고 더 무거운 차량들이요. 트럭이나 밴들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증원군이라고 강 대위가 확인했어요. 시계를 확인하며요. 90초 남았다고요. 예측한 대로라고요. 아직 다 못 실었다고 소리쳤어요. 그럼 더 빨리 하는 거라고 강 대위가 그 부자연스러운 침착함으로 답했어요. 그와 그의 팀이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트럭에 들어 올렸어요. 통제된 긴박함으로 움직이며요. 시계를 봤어요. 80초요. 전에 제가 말했던 젊은 남자요. 나중에 민서준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는데요.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트럭에 오르는 걸 돕고 있었어요. 타기를 거부했어요. 당신이 먼저라고 그의 팔을 잡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70초요. 타나카가 2번째 트럭에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요라고요. 지금 가야 한다고요. 아직 안 되라고 소리쳐 답했어요. 60초요. 인질들의 마지막 그룹이 오르고 있었어요. 한 작전 요원이 건물의 마지막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요. 50초요. 서준이 마침내 마지막 차량에 뛰어올랐어요. 강 대위와 그의 팀이 후방 경비 역할을 할 전술 차량에 올라탔어요. 증원군이 우리를 따라잡으면 싸울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40초요. 뒷문을 쾅 닫고 운전석으로 달려갔어요. 타나카는 이미 2번째 트럭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30초요. 호송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불을 끄고요. 야간 투시경을 작동시키고요. GPS로 항해하며요. 20초요. 범죄자 증원군이요. 오토바이 6대와 무장한 남자들로 가득 찬 트럭 2대가요.
공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경비원들이 땅에 집타이로 묶여 있고 인질들이 사라지고 누가 데려갔는지 흔적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10초요. 우리는 이미 1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주요 도로로 접어들매요.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정상 교통에 합류했어요. 우리가 보이기로 되어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이 보이매요.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난민들을 수송하는 NGO 구호 작전이요. 0초요. 선두 트럭에서 저 자신이 웃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소리가 반은 웃음 반은 흐느낌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해냈다고 계속 아무 해결할 것 없이 말했어요. 정말로 해냈다고요. 제 트럭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좋은 종류였어요. 안도 기쁨 믿을 수 없음이었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통해 다른 차량들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어요. 타나카가 공개적으로 흐느끼고 있었어요. 통신을 통해 그녀의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침착하게 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언 플래지가 본부에 보고한다고요. 임무 완수라고요. 모든 타깃 확보됐다고요. 우리 측 사상자 없다고요. 인질 중 사상자 없다고요. 귀환 중이라고요. 서울의 지휘센터에서 최 차관은 가장 작은 미소를 허락했어요. 윤 의장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순간도 결과를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불가능한 11분 창을 조율했던 젊은 여성 신중위가요. 전체 전력망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켰던요. 노트북을 닫고 속삭였어요. 모두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요. 밤을 지나 운전했어요. 새벽 전에 태국으로 건너갔어요. 태국 당국이 국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차관의 문서화된 협력 요청이 그들이 준비되도록 보장했었어요. 그들은 추가 의료 지원 음식물 그리고 공항까지 안전한 이송을 제공했어요.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는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한 비행기 뒤쪽 근처에 앉았어요. 너무 지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주변에서 전인질들이 자고 있거나 먹거나 울거나 그냥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민서준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의 팔은 여전히 그 노부인을 감싸고 있었어요. 김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납치당했을 때 딸을 방문하고 있던 할머니였어요. 클라크 씨라고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물어봐도 되냐고요. 물론이라고 했어요. 왜 도와주셨냐고 물었어요. 당신은 영국인이라고요. 한국인이 아니라고요. 왜 신경 쓰셨냐고요.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구조작전이 실패하는 걸 지켜본 모든 세월에 대해요. 자기 시민들을 포기한 모든 정부들에 대해요. 아무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너무 많이 써야 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해요. 누군가는 이것을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마침내 말했어요. 누군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봐야 했다고요. 정부가 실제로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단 한 명의 시민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그냥 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그에게서 본 첫 번째 미소였어요. 그들이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어두운 방에서도요. 겁이 났을 때도요. 우리는 알았다고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남겨두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냥 우주의 사실인 것처럼요. 하늘은 파랗다고요. 물은 젖어 있다고요. 한국은 자기 국민들을 집으로 데려온다고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요. 조종사가 발표를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요. 비행기가 환호 흐느낌 그리고 박수로 폭발했어요. 일부는 포옹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너무 심하게 울어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제자리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보며요. 마침내 뭔가 심오한 것을 이해했어요. 이건 단지 성공적인 구조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성명이었어요.
한국이 방금 세계의 모든 범죄 조직에게 한국 시민들을 건드리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한 거였어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절대적으로 진지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찾을 것이다라고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요. 일부만이 아니라고요. 쉬운 사람들만이 아니라고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고요. 모두라고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서울을 향해 하강하면서 공항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녀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요. 그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된 뉴스 카메라들이요. 그리고 그 군중 어딘가에 알았어요. 민서준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아들의 그 무서운 비디오를 받았지만 그가 집에 올 거라는 믿음을 절대 멈추지 않았던 부모님이요. 그게 한국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 국민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모두를요. 예외 없이요. 귀국 여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머물며 숨겨진 외교 채널로 이동했습니다. 의료 지원 차량에서 구조된 인질들을 검사하는 의사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서준은 지쳤지만 한국어만 하는 노부부를 위해 통역하느라 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건물 안에서 리더였습니다. 서로 돕는 게 인간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자정 무렵 태국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400명의 인질들을 숨기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구호요원들이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빈 시설을 발견하고 격분했습니다. 신중위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겁에 질려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차관은 두려움이 처벌보다 나은 억제책이라며 궁금해하게 두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야기가 다크웹과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퍼졌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호받으며 정부가 실제로 데리러 온다고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타나카는 발코니에서 협상이 중요하지만 행동이 따를 거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뒷받침될 때만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협 없이는 그냥 구걸하는 것이며 범죄자들은 결과에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윤 의장과 의료팀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가장 먼저 내렸고 그의 부모님이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활주로 곳곳에서 재회가 일어났습니다. 기자가 윤 의장에게 구조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위험하려 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고 불릴 가치가 없다며 그들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구조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847페이지의 문서를 보이며 모든 협력 요청과 무응답 각 단계의 법적 정당성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국제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정부 회의실에서 작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강태휘 팀이 표창을 받았고 신준희는 기술적 탁월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윤 의장은 타나카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회의론이 불충이 아니며 우려가 우리를 더 낫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9일 동안 건물에 있으면서 매 순간 무서웠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국은 자기 국민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약속이 진짜였다고. 그날 저녁 인터폴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시민 보호가 감정적 연설이 아니라 조정 정밀함. 문서화 그리고 포기를 거부하는 것임을 보여줬다고. 보호에는 능력 계획 의지가 필요하며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덜하는 것에 변명이 없다고 썼습니다. 윤 의장은 만남에서 한국이 어려운 교훈을 통해 배웠으며 다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당신네 나라들도 배우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호가 힘이나 부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구조 3개월 후 헤이그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지였습니다. 범죄 네트워크가 행동을 바꿨습니다. 다크웹에서 한국인 납치를 피하는 규칙이 등장했고 지역 협력은 67% 개선됐습니다. 타나카는 군사적 능력이 생명을 구하며 3가지 도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외교를 작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문서화가 모델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847페이지로 평화적 옵션 소진을 증명했습니다. 민서준은 한국인이라는 말은 정부가 천지를 움직일 거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1년 후 호주는 한국 원칙을 따라 2주 만에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강대위는 진짜 시험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분 작전이 정부들의 재고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이었고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